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양자역학은 빛뿐 아니라 일반적인 물질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질의 파동성은 입자의 위치와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양자 중첩 상태로 나타나며 관측이나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의 상태로 붕괴됩니다. 전자나 원자처럼 매우 작은 입자에서는 이러한 파동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물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외부 변수와의 접촉이 급증해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이 파동의 간섭이나 회절 현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갈라지는 경계를 찾기 위해 점점 더 크고 복잡한 물질을 대상으로 파동성이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를 시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양자역학은 얼마나 큰 세계까지 유효한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연구진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마르쿠스 아른트 교수팀은 나트륨 원자 약 7,000개로 이루어진 지름 8나노미터 규모의 금속 나노입자에서 양자간섭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보다 무거운 물질에서 파동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연구진은 극저온 환경에서 이 나노입자를 양자 상태로 만든 뒤 133나노미터 간격의 격자를 통과시켜 회절과 간섭 무늬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각 입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처럼 행동하며 중첩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험은 양자 상태의 질량과 지속 시간을 종합해 평가하는 거시성 지표에서 기존 기록을 10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연구진은 이 성과가 이 정도 규모의 물질에서도 양자역학은 추가 가설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1935년 슈레딩거가 제시한 상자 속 고양이 사고 실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는 이론적 모순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오늘날 학계는 전자와 원자를 넘어 점점 더 큰 물질에서 중첩 상태를 구현하며 그 사고 실험에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물질의 양자 중첩을 제어하는 능력은 양자 컴퓨터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수많은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양자 기술에서 크기의 한계가 없다면 산업적 확장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기물에서도 물질파 간섭을 확인하는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월 23일 공개한 2026년 미 국가방위 전략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조로 미국 본토 방어와 내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외부 분쟁 개입보다는 자국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의 방위 책임과 비용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심 지역에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동맹국은 스스로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일부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자주국방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상당 부분 노후화됐지만 남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협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NDS는 유럽과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체 방어에 1차 책임을 지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되 지원은 더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제한적인 미국 지원만으로도 대북 억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NDS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략의 초점이 비핵화 목표 제시보다는 위협 관리와 책임 분담 구조 재편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의 하위 문서 성격인 이번 NDS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방 우선순위를 구체화한 문서로 향후 동맹 관계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AI 생태계는 본격적인 법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개별 분야가 아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법령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유럽연합이 AI법을 통과시켰지만 고위험 AI 규제를 단계적으로 유예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실상 가장 빠른 전면 시행 국가로 평가됩니다. AI 기본법은 산업진흥과 위험 통제를 동시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하고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인권 침해 등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고영향 AI 개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로 에너지, 먹는 물, 채용 등 주요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정도만 고영향 AI로 분류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의료나 금융, 채용 등 다양한 영역까지 규제 대상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 의무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고영향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밝히는 사실 표시로 나뉩니다. 사전 고지 의무는 이용자가 AI 기반 서비스임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이용약관이나 계약서, 앱 소프트웨어 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결과물이 서비스 내부에만 쓰이는지 외부로 공유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안에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면 안내나 로고 표시 등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챗봇은 이용 전 안내 문구나 아이콘으로,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로그인 시 안내나 캐릭터 표시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 AI가 만든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내려받는 등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보다 분명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워터마크처럼 사람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넣거나 문구, 음성을 제공한 뒤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표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고영향 AI를 다루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게시해 안전성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 프랑스군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병력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린란드로 이동하는 장면은 기존 국제 질서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동맹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동맹국 영토를 압박하는 상황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전 이후 형성되어 온 규범과 동맹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 온 동맹국을 상대로 영토 확장을 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대해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지정학자인 닐스 길먼은 세계 질서가 대사적 기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사적 기반이란 생물의 신진대사처럼 현대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그는 21세기 갈등의 중심축이 더 이상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하냐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질서를 생태 이념적 냉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길먼의 구도에 따르면 한쪽에는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석유 국가축이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채굴과 수출이 국가 재정과 국제적 영향력의 핵심이며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축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기술과 광물 공급망 지배를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봅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국가축에, 중국과 유럽은 전기국가축에 가깝다는 것이 길먼의 분석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유럽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협력하고 미국이 오히려 유럽을 압박하는 역설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나 가치보다 대사적 이익이 동맹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길먼은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근본 원인으로 기후와 탈탄소를 둘러싼 갈등을 꼽습니다. 새로운 냉전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온이 상승하는 세계에서 어떤 문명적 기반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이는 동맹이 재배치되는 과정이며 현대성에 대한 서로 다른 서사가 충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출현하면서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고민 역시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